이강균의 잡지사 11호로 네 번째 페이지 핵꿀잼 과학아저씨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요즘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뭐 엄청 바쁘지 않습니다. 무슨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들어옵니다. 여기저기서 아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즘 뭐 TV 사람도... 틀면 나오고 라디오 켜면 나오고 뭐 대학 강의, 외부 강연, 강의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북토크, 뭐 집필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엄청 바쁘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요. 하나로 충분하고요. 10개라도 모자라니까 하나로 충분하고요. 그래요. 아직도 뭐 이 한 몸도 아직 놀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시면 불러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워낙 핫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물을 저희 같은 신생 회사가 붙잡고 있기 위해서는 좀 잔정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거물과 잔정 사이 약간 좀 모순되는 느낌이군요. 곽재식 작가의 신간을 직접 제가 저희 회사 아래에 있는 서점에 내려가서 2권을 사서 한 권은 내가 갖고 한 권은 에디터에게 하사를 하고 이런 잔정 어필이 좀 됐습니까? 아주 깊게 와닿았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은 책 저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을 남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자기가 보려고 읽는 게 현대 사회 특히 대한민국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 더 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책값도 물론 뭐 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현대의 대한민국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책값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책을 놓을 수 있는 공간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과 연관이 되는 내 집에 일정한 그 책 크기만큼의 되는 공간을 내가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그 책을 꽂아놓는 공간으로 할당을 하겠다. 그렇죠. 해야죠. 그게 뭐 그렇게 큰 넓이는 아니겠지만 그 집값의 대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투자한다는 뜻인지. 거기 스탠드 하나를 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사서 특히 읽으시려고 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말에 열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억 잊지 마시고요.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새기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름만으로도 인류를 긴장시킨다고나 할까요? 핵 얘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 핵은 뭔가의 중심이 되는 알맹이를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핵무기의 핵도 그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핵이죠. 정확하게 그 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의 알맹인가요? 우리가 세상의 대부분의 물체들이 분자 또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분자 원자 듣는 순간 좀 거부 반응이 왜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말도 아닌데. 문과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쇳덩어리 하나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쇳덩어리를 이렇게 빻으면 예를 들어 철이다. 그럼 철을 빻으면 철가루가 되겠죠. 철가루를 계속 빻으면 더욱더 곱고 고운 철가루를 빻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철가루를 빻을 수 있는 한계. 더 이상 빻을 수는 없다. 최소 단위. 가장 빠은 때로 빠은 그런 철이다. 그렇게 웃긴 얘기는 아닌데 가장 빠인 철이다. 가장 미세한 철 입자를 만든다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은 빠지지가 않는다. 그 수준까지 빻았을 때 그 가장 작은 그런 철 알갱이 그거를 이제 철 원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철 원자 대충 뭐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감이 있으십니까? 원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 원자라는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통 원자 하나 크기가 한 어느 정도다. 1mm 정도의 원자를 쭉 세워놓으면 대충 한 몇 개 정도 들어간다. 1mm 안에? 쭉 일렬로 늘어서 줄을 세워놓으면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감이 100만 개? 감 엄청 좋으시네요. 그래요? 100만에서 1000만 사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원자도 저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거는 좀 많이 들어갈 거고 큰 거는 좀 덜 들어갈 텐데 100만에서 1000만 뭐 그 정도 단위로 보시면 대충 단위가 많습니다. 아주 감이 좋으시군요. 눈높이 교육을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물질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뭐 거기서 뭐 빛이나 열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원자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원자가 재조합이 될 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숯덩어리다라고 하면 숯덩어리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탄소라는 원자의 덩어리인데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이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면서 이산화탄소가 솔솔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숯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탄소 덩어리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탄소 덩어리, 숯덩어리의 탄소 원자들이 하나하나 분해돼서 떨어져 나오면서 공기 중에 산소 원자 2개씩과 결합을 하면서 CO2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쉽다. 물론
물론 숯덩어리 자체의 모양은 바뀌죠, 그죠? 숯덩어리가 점점 연기로 변해서 없어지죠, 그죠? 그게 변해지는데 원자 하나하나를 추적해 보면 원자 하나하나는 알갱이가 분해돼-가지고 다른 거하고 붙어 있는 형태로 그 조합이 바뀔 뿐이지 그 원자가 어디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원자가 덩어리진 상태였다 흩어지는 상태 그런 일이 우리가 숯덩어리를 태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과정에서 열과 빛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숯덩어리가 불타고 있구나. 그렇죠. 고기 같은 걸 구워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가 일반적인 우리가 화학 반응으로 하는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질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런 식으로 원자의 덩어리가 서로 떨어져 나오거나 다른 것과 붙으면서 그 조합이 바뀌는 현상들입니다. 조합이 바뀌는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불 지르는 거 이런 것도 아까 숯불 말씀드렸듯이 같은 그런 형태의 현상이고요. 뭐 폭탄이 터진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폭탄을 이루고 있는 그 수많은 원자들이 갈갈이 빠르게 떨어져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열과 빛이 나오는 현상이 폭탄이 폭발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현상들은 다 그런 수준의 현상입니다. 핵은 뭐예요, 그럼? 그런데 핵, 뭐 원자력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는 그 일상적인 것과는 완전 구분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요? 원자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원자라는 거 그 이상을 빻으면 철은 더 이상 그 이상을 빻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특수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거를 굳이 쪼개낸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원자는 크게 보면 원자 겉부분에 있는 주로 원자 겉부분에서 많이 발견되는 전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알갱이하고 그다음 전자보다 훨씬 묵직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핵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철 원자 하나를 어떤 희한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굳이 쪼개면 그 핵이 분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핵이 부서지는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더 이상은 철이 아닌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을 그런 식으로 부순다? 그러면 철보다 뭐 더 가벼운 뭐 구리라든가 뭐 탄소라든가 이런 원자로 원자 자체가 아예 딴 원자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조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자 자체가 바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만약에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보통 이제 그럴 때 방사선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사선이 일어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불태우거나 화학 반응을 시키거나 폭탄을 터뜨릴 때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빛과 열이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 단위의 원자들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에요. 원자 자체가 쪼개지면서 다른 원자로 바뀌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핵이 부서지면서 그래서 그럴 때 나오는 현상은 그 원자 하나하나가 일으키는 그 빛과 열의 양을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원자가 그냥 떨어져 나올 때보다 그 원자 자체가 부서지면서 나올 때가 훨씬 더 열과 빛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현상이 애지간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모아봐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세지가 않아요. 폭탄으로 막 활용하고 뭐 일상적으로 아주 좋게 활용할 만한 그런 게 그렇게 막 흔하지는 않아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걸 잘 모아봐야.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방사능 물질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만 잘 추출해가지고 어떻게 모아놓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밤에 그것만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빛이 나오게 한다. 그 정도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어디에 이렇게 물 같은 데 담가 놓으면 좀 뜨끈하게 계속 유지를 시켜준다. 이 정도 되는 거는 그냥 대충 모아놓기만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선 같은 곳에서 뭐 아주 오랜 동안 한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좀 뜨끈한 열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식의 특수한 방사능 물질만 모아가지고 뭉쳐놓고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발전을 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결합시켜가지고 그거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일종의 배터리처럼. 그런 걸 핵전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누리호 시험 발사체라는 인공위성 띄워보냈잖아요. 그때 이 핵전지도 하나 실어가지고 잘 작동되는 거 확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물질만 잘 모아놔도 대충 뜨끈하게 열나게 하는 정도, 대충 뭐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정도, 그 정도로는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몇 가지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특수하게 조작을 해주면
그런 식의 좀 뜨끈한 열 정도 나는 게 아니라 네. 훨씬 더 막강하게 빠른 속도로 그런 핵이 쪼개지면서 원자가 부서지면서 빛과 열을 내게 하는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이게 알아낸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따져봐도 100년도 안 돼요 아직. 근데 그걸 처음에 알아낸 사람은 이것저것 해보다가 우라늄 한번 해봤는데 엄청 다르네.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그거라기보다는 근데 그건 감이 좋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책 한 권 샀다고 이렇게 한 주만에 스탠스가 달라지시나? 너무 꿰뚫어 보시면 또 곤란하죠. 정가지고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사실감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예. 처음에 이분은 실험을 할 때 그냥 우라늄을 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 자체가 뭐 부서지고 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우라늄을 다른 원자로 바뀌게 하는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우라늄을 이용하면 이러한 현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엄겁결에 발견해낸 거죠. 얼떨결에. 이거를 발견한 분이 오토 한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노벨상 수상하셨습니다. 이걸 발견한 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핵이 이런 쪼개지고 원자가 부서지는 이런 현상이 방사능 현상의 근원인데. 잠깐만, 그게 핵 분열이라는 게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사능 현상은 그냥 뭐 핵이 어떤 식으로든지 부서지면 방사선이 나오는 그런 게 보통의 방사능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몇 가지 방사능 물질이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원자가 부서지고 핵이 쪼개지는 현상 중에 핵 분열이라고 해가지고 핵이 뭐 한 반쪽 3분의 1쪽씩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조절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현상은 중성자라는 물질을 핵에다 맞춰주면 그 중성자를 맞아가지고 핵이 쪼개지면서 빛과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할 때 이 현상이 일어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성자를 외부에서 갖고 있다가 쏘아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라늄 같은 물질이 방사선을 내뿜을 때 서비스로 곁가지로 덤으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중성자가 한두 개 정도 추가로 나옵니다. 덤으로? 이 반응의 결과로. 그래서 중성자를 쏘아주면 방사선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의 결과로 중성자가 한 2개쯤 또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우라늄을 그 2개의 중성자가 또 건드리겠죠. 그러면 그게 부서지면서 중성자가 2-3개 또 생기겠죠. 그럼 옆에 있는 우라늄을 또 건드리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치면서 꼬리에 꼬리, 새끼가 새끼를 치듯이 확 불어나면서 필요하다면 잘 그런 식으로 잘 뭉쳐놓으면 필요하다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순간적으로 확 모든 우라늄이 다 박살이 나게 할 수 있겠죠. 도미노를 이렇게 도미노도 그냥 일자로 쭉 이렇게 세워놓으면 짜르르르 하나씩만 넘어질 텐데 도미노를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 비슷하게 세워놓으면 하나만 싹 건드리면 쫙 다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모양 배치가 중요합니다. 우라늄을 모양 배치를 잘 잡아가지고 플루토늄을 모양 배치를 잘 잡아가지고 해놓고 중성자를 적절하게 쏘아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반응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지간히 빠르게 일어나면 막 물이 펄펄 끓을 정도로 강한 열을 내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 것이고 정말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한순간에 일어나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런 장치를 완성하면 핵폭탄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핵폭탄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일 최초의 핵폭탄인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핵분열폭탄, 원자폭탄이라고 흔히 말하는 폭탄의 기본 원리 되겠습니다. 핵분열 기술을 응용한 원자폭탄, 핵폭탄이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핵융합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건 뭐예요? 핵융합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와서 좀 조금 더 특이하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훨씬 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아까 원자가 쪼개지면서 핵이 부서지는 가운데에 열과 빛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네. 원자 2개를 떡지게 붙여가지고 이번 붙였어. 핵 2개를 붙인다고 하면 잘 안 붙거든요. 네. 원래 원자가 뭐 그런 식으로 붙이고 쪼개지고 하는 게 원래 자연적으로 애지간한 현상에서 안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열과 압력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지구보다 100만 배 이상 큽니다. 태양 중앙 정도에 들어가면 그 태양의 엄청난 열과 압력 때문에 원자들이 짜부러져가지고 떡지어서 붙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원자가 붙으면서 다른 원자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역시 열과 빛을 방출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럼 태양이 타오르는 거는 핵융합의 원리죠. 이거를 핵융합 뉴클리어 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빛나는 거, 모든 별들이 빛나는 거 이런 게 다 핵융합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핵융합 같은 현상이 일어나려면 태양 정도 되는 하늘에 떠 있는 별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막대한 열과 압력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야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힘을 우리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 기술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에 걸맞는 힘을 사람들이 개발을 한 거죠. 그게 뭘까요? 뭡니까? 바로 아까 이야기한 원자폭탄입니다. 그건 핵 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융합을 이용해서 만드는 폭탄을 수소폭탄이라고 합니다. 수소폭탄은 핵융합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막대한 빛과 열을 내뿜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높은 열과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원자폭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발상 아닙니까? 원자폭탄 정도로는 말하자면 수류탄의 뇌관 정도, 폭탄에 불을 붙이기 위한 심지 정도의 역할로 원자폭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핵 분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큰 거네요. 훨씬 크죠. 그래서 뭐 대충 뭐 수치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 최초로 개발된 핵 분열 폭탄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일본에 사용된 핵 분열 폭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게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10킬로톤에서 20킬로, 킬로라는 건 천이고 톤이라는 건 이제 무게 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킬로톤이면 만 톤이라는 얘기예요. 만 톤. 1000만 킬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0만 킬로그램. 뭐 1000만 킬로그램이냐? TNT 1000만 킬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TNT 폭탄 중에서 우리가 무기로 사용하는 폭탄 중에 상업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가장 위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것 중에서 대량 생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TNT죠. TNT가 우리 불꽃놀이에 쓰는 화약 이런 것도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훨씬 막강한 화약인데 보통 뭐 우리 수류탄 같은 거 안에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안에 화약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활용된 어떻게 보면 제일 초기 버전 원자폭탄의 위력이 그런 TNT 화약 1000만 킬로그램의 무게라는 거죠. 한 사람이 1kg씩 폭탄을 던진다. 1000만 명이 던지는 정도의 위력이 제일 처음으로 개발된 원자폭탄의 그러면 위력이죠. 그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폭탄은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게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수소폭탄은 보통 이제 이런 말 쓰죠. 메가톤급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뭐 굉장히 위력이 강할 때 엄청나게 큰 게 있을 때 우리가 메가톤급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수소폭탄이 바로 메가톤급입니다. 1메가톤이라는 건 이제 100만 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TNT 100만 톤을 TNT라는 화약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폭탄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폭격할 때 쓰는 그런 화약인데 그런 거를 100만 톤 한 번에 1톤씩 떨어뜨리는 폭격기가 날아가지고 1톤만 해도 1000kg이에요. 엄청 1kg 혹시 1톤 한번 들어보셨어요? 불가능해 못 들어요. 사람은 아무도 1톤 자기 혼자 힘으로 들지도 못해요. 폭격기가 날아가지고 한 번에 1톤씩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를 100만 번 할 수 있는 거를 1메가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메가톤급 핵폭탄인데 메가톤급 표현 신중하게 써야겠네. 진짜 메가톤급이네 이거는. 그런데 수소폭탄 한창 사람들이 많이 개발할 때는 10메가톤급, 20메가톤급 막 이런 것도 개발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굳이 필요 없는 시대다라고 해서 그런 게 뭐 실제로 많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메가톤급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 위력이고요. 거기까지 안 가도
일반 제일 초기 버전에 개발된 원자폭탄만 하더라도 10킬로톤이면 이게 1000만 킬로그램, 일반 화약 1000만 킬로그램의 무게이기 때문에 대량 살상 무기죠. 어마어마한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기의 원자폭탄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최초의 핵무기 실험을 통해서 개발돼서 그렇습니다. 일본에 이제 두 발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뭐 도시의 도심 지역이 히로시마가 피해가 좀 더 컸고 나가사키가 이제 피해가 조금 더 작았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제 지형 영향도 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지형이요. 예를 들어서 좀 지형이 좀 오목한 지형이면 폭발을 하는 그 위력이 그 오목한 그릇 같은 곳 속에서 이렇게 폭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력이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좀 언덕처럼 솟아 있다 그런 폭발하는 것이 끄트머리만 좀 날리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폭발 위력이 좀 떨어진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 모두 도심의 주요 지역이 뭐 대파되었었고요. 뭐 단 한 발의 공격으로 다들 10,000단위 이상의 순간적인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일상적인 그 폭발력, 그냥 순간적인 그 위력 자체로도 이제 무시무시하다라고 하지만 다 방사능을 이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폭발하고 나면 이제 방사능 물질이 쫙 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이제 2차 피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 폭발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사능 때문에 뭐 암이 걸리게 된다거나 질환이 생겨가지고 뭐 본인이 뭐 큰 그런 수명의 단축을 겪는다거나 뭐 알아서 뭐 목숨을 잃게 된다거나 혹은 뭐 본인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본인이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뭐 출산을 했을 경우에 뭐 자식이 병들어서 태어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의 2차 피해가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 한 발의 폭탄으로 뭐 생긴 피해치고는 굉장히 크다. 도시 하나 정도의 기능이 마비되는 정도의 도시 하나 정도 위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초기 수준이었는데도 그 그렇습니다. 정도였다. 그래서 이건 순수한 궁금증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럼 핵무기가 실제로 터질 때 그 폭발 영향권 그 반경 안에 예를 들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은 보통 이제 그 살상 반경이라고 하는 게 원자폭탄 같은 경우 워낙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정의하는 게 약간 애매한데 일반적인 그런 폭탄이 폭발하는 그런 정도의 살상 반경을 생각하는 정도 안에 들어가면 빛과 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를 입은 물체가 끌어올라 버립니다.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기 어떤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막 옷까지만 남아 있고. 옷까지만 남아 있는 건 좀 이상한 그건 이상해요. 옷도 같이 없어지나요? 옷도 같이 없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약간 녹다시피. 끌어올라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노스가 핑거 스냅 했을 때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좀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당연히 이제 열과 빛이 이제 점점 약해질 테니까 그거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뭐 녹아내린다든가 탄 것처럼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이제 차차 발생을 할 것이고 원자폭탄 뭐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좀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후폭풍 뭐 이런 말도 이제 요즘 관례적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의 위력만 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2차 피해. 그 후폭풍과 충격파로만 입을 수 있는 피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건물이 무너진다라든가 뭐 진동 때문에 무슨 뭐 차량이라든가 뭐 부서진 물건들이 막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뭐 충돌한다든가 맞게 되면 당연히 다 피해를 입겠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발생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사능 피해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것입니다. 핵 전쟁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평가할 때는 여기에 추가로 더하기로 뭐를 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냐면 방사능 낙진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fallout이라고 하죠. fallout이라는 게임도 이제 있는데 떨어져 내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방사능이?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방사능 물질이 떨어져 내린다는 의미로 쓰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폭발이 크게 일어나면 보통 이제 원자폭탄이 터지면 워낙 폭발이 크게 일어나니까 그 이제 버섯구름 모양을 이루면서 이렇게 터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버섯구름은 왜 생기는 거예요? 폭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원자폭탄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위력이 강한 폭탄을 터뜨리면 버섯구름 같은 그런 모양은 생기기 마련인데 외국에서도 버섯구름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머쉬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런데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 이거를 터뜨리면 버섯구름이 높이가
한 수천 미터 높이까지도 올라갑니다. 킬로 단위네. 네, 예. 킬로미터 단위로 막 올라갑니다. 비행기가 돌아다니는 높이보다도 더 높게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로 인해서 이 휘말린 것들이 그런 것들과 함께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은 높이로 그렇죠. 그런 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폭발하면서. 그럼 그런 것들이 그 핵폭발의 방사능 같은데 다 이렇게 하면 휘감기겠죠. 폭발 자체에서 발생되는 방사능 물질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 후에 먼지가 돼가지고 미세먼지 이런 거 생기듯이 이제 후두둑 떨어져 내리고 바람에 따라서 광범위한 범위로 이제 퍼져 나간다라는 것인데 그 방사능 물질만 해도 독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1차 피해를 피한다고 해도 그 영역권에 들어가면 사람이 뭐 건강하게 살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 일본에 떨어졌을 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갈증이 나니까 열 때문에 그때 마침 비가 내렸을 때 다 그걸 막 받아 먹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섞여 있었다. 그런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나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 사용한 원자폭탄이었기 때문에 그 우연히 이제 그런 효과가 살상 목적으로 이제 또 살상 효과를 낸 정도였거든요. 요즘에는 소위 이제 전략 핵무기라고 하죠. 적의 도시를 파괴하는 것에 목적을 집중한 그런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피해가 많이 생기도록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악명 높은 것 중에는 이제 뭐 코발트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악명에 비해서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얘기하기로는 코발트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발트 방사능을 띤 코발트가 잘 생겨나도록 핵무기 주변에 이제 방사능 잘 생기라고 딴 물질도 이렇게 좀 심어가지고 터뜨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강력한 방사능 물질이 인위적으로 일부러 생기기 때문에 발상 자체가 잔인하네. 처음 당장 폭발로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그 먼지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따라서 여기저기 그 나라에 퍼지면서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아예 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생각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뭐 실제로 얼마나 어디에 많이 배치돼 있는지는 뭐 모를 노릇이긴 한데 그런 연구가 실제로 진행이 됐고 실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피해까지 노린 핵무기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핵이 핵무기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 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그럼 아까 핵 분열 에너지보다 핵 융합 에너지가 더 훨씬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전 같은 데서 핵 융합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발상이 역시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왕이면 에너지난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핵융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의 유성구에 가면 저의 또 홈타운 K스타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실험 설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 약간 빌딩 한 채만한 정도의 실험 장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핵융합을 조금 시키려고 그 정도 실험 장치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 핵융합을 왜 이렇게 화끈하게 못하느냐. 핵융합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높은 온도나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온도나 압력을 얻는 방법 중에서 지금까지 실용화된 게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필이면 무기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터뜨려야만 핵융합을 위한 온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로 실용화된 걸로. 근데 발전을 하겠다고 우리는 뭐 주기적으로 원자폭탄을 터뜨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미국도 거예요. 못해요. 뭐 모르죠. 구석에 숨어서. 근데 그 현실성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발전을 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지금 그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K스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실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온도를 1억 도 정도까지 끌어올립니다. 1억 도 수준의 온도를 끌어올립니다. 1억 도는 어느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절묘한 게 그러니까 이 약간 요거는 조금은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는 거긴 한데 1억 도면 진짜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온도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1억 도 온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장비를 만드는데 그럼 그 장비 안에 1억 도짜리로 온도를 높인다 치면 도대체 어디에 담아놔야지 그게 안 녹아내릴까? 그걸 버텨. 그릇이 뭐야? 그릇이 뭐야? 그런 마법의 그릇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진짜 난감한 노릇. 왜냐하면 온도를 그렇게까지 올리는 게
원자 자체가 견디지 못하고 다 파괴되라고 그 정도까지 온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두 개가 융합되면서 에너지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견딜 수 있는 물질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릇을 지금 못 만든 상태인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실험을 하려니까 나름대로 뭐 수를 냈겠죠. 어떻게 할까요? 뭐 아이디어 있으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 아무리 유성구 출신이라지만 평생 좀 문과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문과 핑계 좀 그만 대시고요. 그 그릇을 제가 만들 수 있으면 뭐 특허라도 됐죠. 아이디어가 없는데. 좀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그 뜨겁게 수소 같은 거는 온도를 높이겠죠. 결국 이제 수소 같은 게 구하기 쉽고 핵융합이 잘 일어나니까 수소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1억 도까지 높이면 견딜 수 있는 그릇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가 약간 자력을 띠게 만듭니다. 전기를 걸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주변에 그릇 부위에서 같은 극의 자력을 걸어줘가지고 공중에 띄워놓습니다.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1억 도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무데도 닿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이디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유성구에 있는 겁니까? 유성구에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올리는데 그렇게 해도 그냥 실험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해갖고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정도인 거예요. 대단하네. 대단하죠. 유성구에서 툭하면 견학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수도꼭지. 그래서 막 물이 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보고도 엄청 진짜 까무러칠 뻔했는데. 그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죠. 자세히 보면. 그건 트릭인가요? 네, 트릭. 자세히 보면 그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초등학생들은 다 속아요, 그거. 그렇습니까? 근데 이건 진짜 공중에 띄우는 거거든요. 차원이 다른. 그런 핵융합은 그래서 좀 가기가 어렵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용에 실용화되어 있는 핵 분열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원자력의 현실인데 핵 분열만 이용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뭐 다 터뜨려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핵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것보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오래 가도록 핵 분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얻는 방식만 사용을 해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피를 이용해 가지고 오래오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핵 분열을 아예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 아예 핵 분열 같은 거에 예시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소위 말하는 핵 잠수함이라는 잠수함을 갖고 있죠. 핵 잠수함. 원잠 뭐 이런 식의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원잠이라는 말도 사용하죠. 핵 잠수함. 그런 잠수함은 이제 잠수함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안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거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스크류를 돌려가지고 바닷속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보통 기술이 아니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술을 뭐 미국이 호주한테 뭐 준다라고 했다가 뭐 중국에서 반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프랑스 삐지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석탄 호주가 원래 석탄을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중국에서 호주산 석탄을 안 사간다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석탄을 구하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중국에서 중국산 국산 석탄을 전부 다 뭐 요소수 만드는데 사용을 하는 대로 다 돌리다 보니까 요소수 수급이 원활치 않아져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요소수가 뭐 부족해지고 그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무기인데 바닷속 깊이 들어가지고 숨어버리면 찾기가 워낙 어려우니까요. 근데 왜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을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어디까지나 뭐 이론상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뭐 휘발유 같은 걸로 주유를 해준다라고 하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좀 타고 다니다가 연료 다 떨어지면 주유를 해주겠죠, 그죠? 뭐 탱크 같은 것도 뭐 비행기도 다니다가 연료가 다 떨어지면 주유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이 원자력은 한 번 넣어주면 조그마한 부피에서도 오래 에너지가 나오니까 굉장히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이거를 충전을 해 열 보급을 받지 않고 계속 오래 돌아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서운 무기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이론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론상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개발하는 특히 이제 영국에서 개발해서 사용하는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 얼마마다 한 번씩 이거를 충전해 줘야 된다라고 할까요? 좀 오래 가긴 오래 가겠죠, 그죠? 오래 간다. 얼마마다 한 번씩 1년 봅니다. 1년. 1년에 한 번씩 주유를 해준다. 충전. 주유라기보다는 주 우라늄 해준다. 주 우라늄. 이론상 수치인데 이론상으로는 한 번 처음에 출항할 때 우라늄을 꽉 채워가지고 출항을 하면 가득이요. 더 이상 영원히
다시 한 번도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구. 네. 왜냐하면 이 잠수함 자체의 수명을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자동차도 오래 타고 다니면 폐차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30년 정도 보고 있는데 한 번 넣으면 3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네. 이론상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잠수함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항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영원히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 잠수함 버려질 때까지. 예. 그 세계에 어디에 가서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지. 잠수함 탄 사람들의 식량이 더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나오죠.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나오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면 이거.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력도 강해지고 뭐 굉장히 좀 뛰어나졌는데 뭐 영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어떤 충돌이 생겼다. 영국을 군사력으로 위협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바로 우리나라 앞에 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데. 여차하면 어디에 있을지 세계 어디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의 높은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이기 때문에 사실 과학적 기술적 가치는 굉장히 높은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위험성도 상존하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시죠. 누구는 핵무기의 개발이 인류를 망쳐버릴 거라고 하고 누구는 핵무기가 개발됨으로써 오히려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서로 견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힘을 싣고 계신지.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30년 전 상황이다라고 하면 핵무기 때문에 견제로 인해서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쪽이 좀 맞는 생각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개발한 정말 기가 막힌 생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데드맨스 스위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데드맨이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의 스위치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우리가 핵무기 같은 무기를 작동시킨다. 뭐 무기가 아니라도 무슨 제품이든 작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스위치를 누르거나 스위치를 올리는 그 작업을 해주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죠? 핵무기 발사, 그래서 단추를 누르면 그때 이제 핵무기가 발사되겠죠, 그죠? 근데 이 데드맨스 스위치라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사람이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는 핵무기가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속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버튼을 안 누른다? 그러면 기계 장치가 버튼을 안 누른다는 게 발사하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감지를 해가지고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왜 만들어 놨느냐. 만약에 적이 엄청나게 강한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한순간에 갑자기 발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단숨에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슨 뭐 제일 높은 국가 원수부터 모든 장관들, 장성들 뭐 다 한 번에 전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초강력 폭탄을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어떤 항전을 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보복을 할 사람도 없어지잖아요. 그런 단계에 이르면 그 나라가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 그냥 세계를 다 정복해버릴까라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데드맨스 스위치를 설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전멸을 해도 지하 깊숙한 곳에 혹은 바다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핵무기가 전멸을 해가지고 아무도 그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 그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다는 거를 신호로 자동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이상은 내가 아무리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적을 전멸시킨다라고 해도 자동 보복 공격 무기가 날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핵단추를 눌러버리갔어가 아니라 핵단추에서 손을 떼버리갔어.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걸지 못하게 된다. 이제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인데 그런 걸로 인해 무섭잖아요. 어느 정도 전쟁광이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우리 우리 달 이야기하면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60년대에는 사람들이 달 뒷면에 우주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잘 숨겨놓을 수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지하 깊숙한 거, 바다 깊숙한 거, 핵잠수함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달 뒷면에 숨겨놓는 거 아닐까? 나치가 있다.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시대니까 그 시대에는 어떤 핵의 균형에 의한 평화라는 게 있었던 시대도 있었는데 91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90년 그 무렵 해가지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면서 독일도 통일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뭐 이런 거 다 끝나고 사람들 이제 냉전 끝나고 야 전쟁 이런 거 이제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거고 다 그냥 이제 평화의 시대고 이제 우리는 뭐 모든 걸 다 평화를 위해서만 어떻게 하면 될지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 하면 누가 이길지 뭐 이런 거만 날아가네 대결 주제가 됐구나.
뭐 결론으로 가주세요. 네, 뭐 그런 것만 생각하던 시대로 우리가 잠깐 달콤한 꿈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세상이 변해가지고 3차 뭐 세계대전 얘기가 나옵니다. 핵이다, 뭐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다시 또 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개탄스럽다. 개탄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럽다는 생각도 좀 해야 됩니다. 인류가 전체적으로. 혹시 여러분 90년대 초반 이럴 때 뭐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보냈던 시절 보내신 분이 몇 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전쟁 시대 이런 거 다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남북한도 이제 이 분위기면 좀 있으면 통일되겠지. 통일 안 돼도 그냥 이제 뭐 가끔가다 뭐 무슨 축구 대회 이런 거 할 때는 서로 좀 열내고 나머지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겠지 이런 꿈에 젖어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꿈으로 지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다시 핵 뭐 이런 거는 그냥 기술적인 개발을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시대로 좀 빨리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꿈이라도 다시 꿀 수 있는 시대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핵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녀석을 핵유잼으로 풀어주신 곽재식 작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